반갑습니다. 구름 책방의 김상호입니다. 김민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우리 이제 민우 형제는 이제 새 학기가 됐으면 이제 학교를 새로 또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학원생이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야, 오,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약간. 네, 저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서양사에 입학을 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영국사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방학 중에 한 두세 번인가 가봤어요. 벌써 가봤어요? 네, 이제 지도 교수님은 면담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러느냐고. 진짜 너무 넓어요. 학교가 넓죠. 너무 엄청 맞아요. 넓어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그 로스쿨 쪽에 있는데 한 번 가봤는데 정말 한참 걸어가더라. 이제 길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고. 우리 민우 형제의 또 새로운 또 발걸음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인 이야기 7번째 책입니다. 악명 높은 형제들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악명 높은 형제들 하니까 뭔가 좀 무서운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게 이제 4명이잖아요.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칼리굴라?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네로. 그리고 네로. 이렇게 하는데 이 네로는 뭐 말 안 해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거의 20세기 스탈린 목택동 마냥 그냥 가장 악명 높은 황제가 아닐까 싶은데 말로가 다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요 악명은 이 사람들이 뭔가 잔인한 일을 뭐 한 사람은 뭐 연결되긴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의 그 인기도가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다. 특히 이제 말년에 지지율이 많이 낮았다.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고대 네. 역사가들도 이렇게 좋게 안 썼다. 예, 좋게 안 썼던 이유는 또 있겠죠. 뭐 네, 이제 있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슬슬 나오게 될 텐데. 첫 번째로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키워드를 이제 3개씩 황제마다 꼽아봤는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특징은 이제 귀족적이고 독선적이고 마지막은 이제 고독한 천재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저는 좀 받아들였어요. 나는 아는 걸 쟤네들은 몰라. 이게 난 너무 답답한데 그렇다고 내 일을 포기할 순 없어. 왜? 나는 이 일을 해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는 사실 전 첫 번째 황제보다 두 번째 황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왕조에 있어서든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이제 왕조를 이룩한 인물은 뭐 개인적인 업적으로 덕성이라든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칠 수는 있는데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만약에 무능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앞에서 한 걸 다 뒤흔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좀 두 번째에서 좀 기반을 잘 다져줘야지 이후에 어떤 뭐 정부나 체제나 이런 국가의 어떤 안정성이 좀 잘 달려있다고 생각을 그렇지. 하는데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황제가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역할을 맡은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조선에도 태종이 있었고 맞죠. 고려에도 광종이나 네. 뭐 그 초기에 그런 왕들이 있어서 어떤 권력을 어떤 쫙 잡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으니까 티베리우스는 물론 조금 다른 성격이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기틀을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이거다 이제 우린 황제로 가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 이제 지난 그 부록 영상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자기의 그 핏줄을 이어받은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실패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티베리우스를 세웠다. 네. 근데 이 티베리우스는 누구였냐면 아우구스투스가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리비아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못내 물려주면서도 아쉬웠는지 유언장을 교묘하게 남겼다고 시오나라비가 씁니다. 재산의 3분의 2, 그러니까 일단 후계는 티베리우스에게 맡긴데 나머지는 리비아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럼 왜 리비아에게 맡기냐? 그러니까 유산 뭐 남기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힘을 3분의 1을 나눠준다는 건데 네. 그 리비아에게 3분의 1을 나눠줬다는 건 리비아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아들 드라수스라는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드라수스도 원래 티베리우스와 마찬가지로 리비아가 결혼 전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 또 호사가들은 어쩌면 아우구스투스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들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걸 모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유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러게요. 티베리우스나 드루스는 어차피 리비아 전 남편 아들인데 오히려 아우구스트는 드루스를 더 좋아한단 말이죠. 이게 단순히 뭐 막내고 어려서 귀여워한다 수준이었을까? 아, 그럼 실제 필줄일 수도 있다. 친자 검사를 해보면 어쩌면 그쪽이 연결할 수 있다. 아무튼 그런 얘기인 거죠. 아침 드라마 한 편. 그러니까 이제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식하면서 황제가
됐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거죠. 두 사람은 사실 사이가 굉장히 좋았대요. 사이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굉장히 친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디루스가 일찍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드루스의 아들이 게르마니쿠스입니다. 이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티베리우스 입장에서 얘는 조카죠. 그렇죠. 조카죠. 근데 조카이면서 돌아가는 분위기는 아우구스투스의 피를 이어받은 것 같은 존재. 물론 게르마니쿠스의 이제 결혼 관계도 그랬고 그 아그리피나랑 결혼을 했었잖아요. 네. 어떤 이 왕가의 피를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어받고 그것을 이어가는 쪽에서 사람들이 저쪽 기대를 좀 하니까 약간 경쟁자로서도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도 되게 강조한 게 이제 게르마니쿠스, 티베리우스 그리고 피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관계가 이제 되게 좀 재밌었는데 게르마니쿠스가 파르티아라는 곳에 이제 파견이 됐어요. 근데 티베리우스는 게르마니쿠스를 이제 불신을 해가지고 피소를 임명을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감시역으로 붙여놓은 거죠. 근데 피소는 게르마니쿠스의 이제 시종 일관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람 명령을 이제 상급자로도 안 치고 불복종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게르마니쿠스는 이제 화가 나고 피소로 추방을 하는데 그 직후에 게르마니쿠스가 이제 타이밍 참 절묘하게도 이제 병이 들어서 사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여기서 뭐 음모론이 나오죠. 음모론이 나오죠. 피소가 뭐 게르마니쿠스를 독살을 했다. 실제로 그 게르마니쿠스의 아내였던 아그리피나는 그걸 믿었던 것 같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이 음모론의 시작인데 또 그걸 이제 이 음모의 불을 붙이는 게 이제 티베리우스가 이제 뭐 장례식에도 참석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동생의 아들이니까 귀엽겠죠, 좋았겠죠. 동생을 내가 사랑했으니까. 근데 게르마니쿠스가 이제 커가면서 둘 사이에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역사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뭐 어땠는지 모르겠고. 네. 근데 아무튼 그 관계가 썩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건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 제국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의 입장에서 티베리우스가 권력은 나눌 수가 없는 건데 이 경쟁자가 너무 유력하게 떠오르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긴 해요. 더구나 이제 티베리우스는 시종일관 로마에 참 쓸만한 인간들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내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특히 원로원의 질적 저하에 대해서 막 그냥 한심하게 막 여기고 막 이제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 또라이 같은 저 원로원 놈들이 또 저쪽으로 뭐 달라붙어가지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불쾌했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국을 이끌어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도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원로원은 전통적으로 제국을 이끌어갔던 세력인데 이 세력이 지금 아우구스트 때부터 거의 사실상 역할을 점점 잃어버리고 티베리우스가 되면서 더 기능을 못하게 돼버린 상황에서 이 원로원 세력은 게르마니쿠스를 지지대로 삼아서 다시 한번 자기들의 힘을 좀 한번 펴볼까라고 정치적으로 주판화를 튕기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티베리우스는 그것도 또 불쾌했을 수도 있어요. 저것들 진짜 저 능력도 없는 것들 맨날 권력만 탐하는 것들이 또 순진한 내 조카 데리고서 뭐하나 이런 것들이 또 불쾌했을 수도 있고 결국엔 그런 어떤 로마의 정국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결정적으로 티베리우스가 카프리 섬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카프리 섬. 카프리 섬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어제 자주 떠나날까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못 있겠다는 거지. 약간 환멸이 느껴졌던 거야. 그 로마시의 그 분위기 자체. 거기에 돌아다니는 저 인간들, 저 면상들을 내가 보느니 됐어. 딴 데 갈래 하고서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티베리우스의 어떤 정치적 결단 같은 게 원로원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사실 티베리우스가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처음에는 원로원과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원로원이 이제 자기 파트너로 삼으려고 한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데 원로원에 그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였던 거야. 게다가 얘네들이 또 티베리우스를 의심을 해요. 티베리우스의 의도를. 그러니까는 자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어? 이거 함정이다. 이거 덫이다. 비유를 하자면 대통령이 청와대에는 진짜 나오긴 했죠, 우리도. 청와대에 있지 않고 어디 내 고향 나 저기 가서 난 제주도에 가가지고 여기서 국정 운영할래 하고서 가버린 거야 그냥. 그럼 난리 나죠. 물론 뭐 가능하다지만 통치는 가능했다고 해요. 서술을 보면 거기서도 뭐 정보망 가동하고 해서 필요한 조치들은 다 하고서 국정 운영은 원활히 됐다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통치를 잘하면 뭐해? 사람들이 나를 볼 수가 없고 인기가 없어. 또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이 시기의 로마의 황제는 뒤에는 또 이제 달라지지만 로마 황제 뭐 궁전이 따로 있고 거처가 따로 있고 해서 일반인들과 아주 멀리 떨어지는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집도 그냥 옆에 있어요. 예, 따로 궁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무실이라고 뭐라 있겠지.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일반 시민들과 자주 접촉도 하고 원로원 의원들과도 어디 가서 뭐 만나기도 하고 목욕탕이라도 가고 뭐 어디 파티라도 가고 만나고 하면서 서로 얼굴 익히고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지. 왜? 쟤네들하고는 그럴 가치가 없다. 쟤네들은 가치가 없다. 너희들하고는 겸상 안 하겠다. 네. 아유, 하면 뭐하냐? 니네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 뭐 아는 건 있니? 물어봐 대답은 하니?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족적이고 약간 독선적이란 느낌이 요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죠. 통치에 대해서 깔 건 사실 별로 없는데 어떤 원로원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어떤 여론이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마 티베리우스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잘하면 됐지. 그쵸. 그럼 쟤네들도 나중에 언젠가 깨닫게 되겠지. 저 무지한 것들이지만 언젠가 나의 은혜를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뭐 능력 있는 통치자의 어떤 양면성일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은 뭐 완벽주의자의 능력까지 있다. 그러면은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독선적으로 할 가능성이 이제 다분하다. 네. 티베리우스를 이렇게 만든 또 하나의 원인은 저는 그 부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 지난 부록에 나왔던 율리아. 어떤 부인? 율리아. 티베리우스의 마지막 부인. 어허. 아우구스투스의 강요로 인해서 아우구스트의 딸인 율리아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 직전에 이제 티베리우스는 자신이 사랑했던 빕사니아, 아그리파의 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강제로 이혼당하고 아우구스투스의 딸인 율리아와 결혼을 했는데 이 율리아랑 티베리우스는 또 안 맞아요. 어떤 부분이 안 맞았을까 보면은 티베리우스는 귀족적인데 율리아는 그렇지 못했어. 귀족적인 어떤 품격이라든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여자였어. 좀 이게 이런 말 써도 되려면 우리가 좀 싸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벼운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율리아의 캐릭터는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 나중에 또 행적도 보면 또 그러기도 하고 막 이혼도 안 하고 상태에서 막 남자 만나러 다니고 막 지금 봐도 이거는 막장인데 그때도 막장이었거든요. 결국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하는 수 없이 자기 딸을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내잖아요. 자기가 만든 법이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가정에서도 티베리우스는 전혀 어떤 안정감이나 뭐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게 컸던 거죠. 그러면 티베리우스한테 가장 필요했던 건 오정 박사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티베리우스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칼리굴라입니다. 자, 티베리우스가 그렇게 이제 죽었고 티베리우스는 그래도 꽤 장수했습니다. 건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젊었을 때도 뭐 전장에서 막 누비고 다녔던. 사실 섬에서 요양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또 스트레이트로 술 마시고 막 그랬다는 기록도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뭐 건강 뭐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았던 양반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 로마 시대에는 포도주에 물 안 섞어 마시는 사람은 술주정뱅이라고 여겼는데 티베리우스는 물 섞지 않고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막 퍼마셨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상남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티베리우스가 이제 죽고서 누가 제위를 계승할 것이냐를 두고서 이제 후보자들 몇 명 있죠. 먼저 티베리우스에게는 게르마니쿠스라는 그 경쟁자가 있었는데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르마니쿠스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죠. 네. 근데 이 아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앞서서 그 부록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얘네들이 다 그 일찍 죽어버립니다. 애들 못하고. 그래서 남은 아들이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인 칼리굴라가 있었고 셋째. 또 하나는 죽은 게르마니쿠스의 동생이었던 클라우디우스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티베리우스 자신의 직계 그 손자였던 게멜루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아들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렇죠. 게멜루스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이냐 게르마니쿠스의 동생이냐 아니면 티베리우스의 손자냐 요 3파전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중에서 게르마니쿠스의 동생이었던 클라우디우스는 일찌감치 제외가 됐답니다. 뭐냐면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 황제가 돼요. 이 사람도 황제가 되지만 일단 장애가 있었던 것 같고 어렸을 때 막 소아마비나 막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장애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클라우디우스 씨족의 주인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황제가 돼버리면 율리우스 씨족으로 이제 양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이 가주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건 남겨두자 해서 아마 일찌감치 제외된 게 아니냐고 시오나라는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티베리우스의 그럼 손자냐,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이냐 이 문제를 갖고서 얘기하는데 티베리우스는 힘은 이쪽에 있었죠. 네. 네, 힘은 티베리우스는 자기 손자를 밀고 싶겠지만 뭐 죽고 나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뭐 그쵸. 게다가 뭐 원로원한테 워낙 인기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원로원이 티베리우스를 싫어하니까 티베리우스 죽은 다음에 티베리우스가 하자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제위가 새롭게 올라간 게 칼리굴라였습니다. 이 칼리굴라가 새로운 황제가 되는 거죠. 이때 그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티베리우스 워낙에 원로원한테 악평을 사다 보니까는 이제 칼리굴라 딱 처음 됐었을 때 원로원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든지 티베리우스가 한 거 반대로만 하면 돼. 이거 누가 했던 거랑 비슷한데? 뭐든지 전임자가 했던 거랑 반대로 할 거야 라는 그렇게 나가면 이제 인기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티베리우스 되게 그 악명 높은 법이 반역죄라는 건데 그거에 재판과 관련된 문서를 이제 소각하고 이제 민회에서 집정관을 이제 선출하는 보통 선거제도 이거 티베리우스 없었는데 그걸 다시 도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원로원은 드디어 좀 제대로 된 애가 나왔구나 하면서 이제 환영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또 사이가 틀어진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재미난 포인트인 거죠. 왜 그런 틀어질 수밖에 없을까? 근데 보면 24살이잖아요. 24살이면 군대 갔다 오면 대학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나이에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가 됐다. 요거는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나이에. 그럼 왜 이 칼리굴라가 황제가 됐느냐? 방금 뭐 원로원 얘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군부의 지지도 이제 크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칼리굴라의 아버지 게르마니쿠스가 예전에 그 게르마니아 전선에서 라인강 전선에서 게르마니아족과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게르마니쿠스라는 존칭을 부여받은 건데 그 게르마니쿠스가 거기에 있을 때 그의 전선을 함께 따라다니던 꼬맹이 그러니까 군단병들이 얘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우리 사령관의 꼬맹이 아들 그래서 칼리굴라란 이름도 원래 그 군단병들이 신는 샌들의 이름이자 작은 샌들 뭐 이런 느낌의 이제 칼리굴라라는 이름 그러니까 애칭인 거죠. 그러니까 군단병들도 그렇게 지지하고 뭐 여기저기서 다 지지하니까는 얘가 너무 어린 나이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아까 그 키워드 우리 잡았다고 했는데 이 칼리굴라의 키워드는 화려함, 플렉스 그리고 안 맞는 옷입니다. 저는 이 칼리굴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그냥 황제까지 안 되고 그냥 아버지 따라서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뭐 가주나 뭐 귀족으로 그냥 평생 살았으면은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돈 쓰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 죽었을 애 정도로 여겨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황제가 안 됐으면 오히려 더 행복했을 것 같은. 근데 이거 황제가 되면서 너무 많은 그 직무가 있잖아요. 황제들이 해야 되는 일상적인 직무들이 있습니다. 어디 외국 나가서 뭐 화려하게 뭐 영접받고 파티하고 뭐 술 마시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황제는 일상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행정적인 업무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사실 그 로마에서 공화정은 되게 중요한 게 그거였잖아요. 젊은 애는 바로 높은 지시 맞는 것보다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라. 그렇죠. 연공 서열 같은 걸 중요하게 여겼던 게 로마 공화정의 특징이었죠. 근데 제정이 되니까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물론 공화정 시기에도 되게 젊은 나이부터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 뭐 아프리카누스 폼페이우스? 같은 사람도 있고, 그죠? 폼페이우스도 있고, 아프리카누스, 스키피오 같은 사람들도 그 젊은 나이, 20세의 나이에 군단 이끌고 나가가지고 막 무찌르고 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천재들이 가끔 있죠. 근데 칼리굴라는 그런 천재는 아니었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돈을 정말 물 쓰듯 씁니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재정이 티베리우스 때 어느 정도 쌓아둔 재정이 있었는데 이게 바닥났는데 3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 그걸 얼마나 쓴 거야. 근데 그게 고고학 발굴을 보면은 실제로 칼리굴라 꽤나 진짜 사치스러운 삶을 산 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무슨 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배가 실제 오벨리스크 이집트에서 가져오려고 만들었던 거대한 배. 그게 고고학 그걸로 추정되는 배가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은 진짜 엄청 화려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원로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 어린애 오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뭔가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보니까 얘는 아닌 거지. 걔네가 봐도 아닌 거지. 통치 능력이 너무 없어. 너무 무능해. 무능하고 전략도 없고 근데 심지어 얘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도 없어. 누구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날 생각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통치자가 있으면 쫓아내면 돼요.
뭐 다음 선거까지 기다렸다가 실각시켜도 되고, 아니면 다음 뭐 관련 선거 때 있을 때, 아니면 탄핵이란 절차도 있고. 근데 이 전제군주 국가에서 어떤 재정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돈도 돈인데 외교적인 실책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게 초반에 뭐 브리타니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유대 지역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마우리타니아, 북서아프리카 쪽에, 그러니까 북쪽, 동쪽, 서쪽에서 다 동시에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책을 벌어보는 안목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능한 애였어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근위대에서 대대장 2명이 일어나서 결국 죽여버리죠. 암살을 당하죠. 참 아이러니한 게 군대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군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버렸는. 그렇죠. 예. 처음으로 이제 암살당한 황제가 나옵니다. 이후로도 이런 얘기들이 이제 수차례 등장하고, 특히 이제 여기서 나오지만 근위대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수도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유일한 무력 집단이었던 근위대가 이제 황제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결정권을 갖게 되는 이 시발점이 이제 살짝 이제 전조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황제는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아까 설명을 했었죠. 우리 게르마니쿠스의 동생이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칼리굴라도 죽고 게멜루스도 죽여버렸어요, 진작에.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씨를 이어받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던 거죠. 클라우디우스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우스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의외의 선정, 또 자격지심, 소심한 공처가. 근데 뭔가 키워드가 약간 다 특이하네요. 네. 선정은 100%였는데 자격지심 있는 사람이고, 네. 또 아내한테 휘둘리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걸 콘티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클라우디우스 살짝 미안했던 게, 목사님이 먼저 만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추가를 하거든요. 근데 클라우디우스는 도저히 쓸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클라우디우스만 원상태 그대로 해가지고, 약간 이 사람 좀 미안했어요.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상당히 근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직전 황제가 칼리굴라 같은 사람이 국가 재정, 외교, 다 말아먹은 상황에서, 완전 혼란스럽게 만든 상황에서 그걸 다시 복구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또 그런 애착을 좀 느껴야 될 이유는 최초의 역사가 황제였습니다. 직접 역사 책도 쓰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에 파가지고 책에 파묻혀서 이렇게 고대 기록들을 살피고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동료였네. 학자 황제, 최초의 학자 황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이런 사람이 황제가 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전 어디 나가보지도 못하고. 네. 왜냐면 일단 몸도 살짝 불편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좋아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래도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 정도의 가문의 백이 있으면은 인싸 되고 싶으면 인싸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본인이 그것보다는 책 보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했으니까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경험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외부적인 경험, 사교계의 경험도 부족하고 정치계에서 뭐 데뷔를 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의외로 이 모든 것들을 잘했다. 역시 책 읽는 사람이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가 잡아놨던 그 틀을 손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그 클라우디우스가 했다는 그 연설 문제, 여기 또 책에서 되게 감동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갈리아 출신의 부족장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뿐만 아니라 원로원 의원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거에 대해서 기존의 원로원 의원들이 대단히 반대를 했다는 거죠. 뭐 그러겠죠. 그렇겠죠. 그 사람들은 저들 뭐냐 하면서 막 토가 아래 바지를 입고 있대 세상에 하면서 막 지들끼리 막 낄낄낄 대면서 먹고 막 라틴어도 못하는 원로원 의원이 있을 수가 있어 막 하면서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했다는 이 클라우디우스의 연설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선례가 없었다고? 야, 오늘 우리가 내린 이것이 앞으로 선례가 될 거다. 멋있지 않습니까? 역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문장을 고대 잘 씁니다. 로마, 우리는 패배자를 우리 안으로 동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그들을 지도자로 선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민족이다. 우리의 역사가 그렇다. 이걸 쭉 설명을 하면서 이 갈리아 출신의 이 부족장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우리의 전통에 오히려 맞는 거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이거 되게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책 정말 한번 읽어보실 때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실 만한 추천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격지심, 소심함,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뭐가 문제냐면 특히 이제 부인이었습니다. 공처가. 네, 부인이었습니다. 이 부인이었던 이 메살리나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메살리나가 굉장히 탐욕스러웠대요.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법을 이용을 해. 황제 부인이. 내가 저 사람 재산을 뺏고 싶으면 저 사람을 고발을 해. 반역죄로.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 그럼 그 재산은 고발한 내가 가져. 그러니까 법을 이용을 해서 막 고발을 해. 반역 혐의가 전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간통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 뭐 증인 뭐 세우고 뭐 해가지고 간통죄는 내가 아니라고 해도 야 여기 이렇게 확실히 증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황제의 사인입니다. 메살리나가 고소장 만들어가지고 이런 재판을 해야 되지. 유력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돈 얻자고 하는 건데 어디 평민들 뭐 고소할 일 없으니까. 의원 정도, 적어도 기사계급 정도 됐을 텐데. 그럼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재판을 할 때 고발장에 메살리나가 자기 남편한테 여기다 사인 좀 해줘 하면은 사인을 해줘.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황제의 서명이 들어간 고발장이 재판장에 제출이 됐는데 누가 이걸 무죄로 선언해 감히. 그런 예도 나와요. 오늘 클라우디우스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누구는 왜 오늘 안 보이나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지. 야, 네가 서명한 그걸로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적어도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이렇게 막 나가는 거면 이걸 좀 못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클라우디스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네. 이건 완전히 쥐어 살았던 것 같아. 이게 사실 요즘도 보면은 그 아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분이 몇 명 계시는데 약간 떠오르기도 하고. 그까지.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게 메살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난잡한 남자 관계가 문제였던 겁니다. 남편이 황제인데 클라우디우스는 일하느라 바쁘고 가정에 별 신경을 안 쓰니까는 이 메살리나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딴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해. 뭐 온갖 그 추문들이 많이 있고 또 야사들에 보면은 한밤중에 어떤 매음굴에 가가지고 다른 창녀들 사이에 얘가 앉아가지고 아무 남자랑 관계를 맺고 뭐 그랬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돌 정도니까 물론 이건 아내의 잘못이지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까지 내버려 뒀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계속 얘가 제지했는데도 그랬어요. 그럼 못하게 해야지. 어디 가다 두든지 집에 두든지 했어야지. 사실 이게 법을 이용해가지고 부정축제를 한 거면은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죠.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이제 메살리나가 이제 그렇게 돼서 실각되고 새로 맞이한 아내가 이제 아그리피나입니다. 이 아그리피나는 게르마니쿠스의 아그리피나가 낳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대아그리피나, 이거 소아그리피나, 이름이 똑같으니까. 나임 올드 아그리피나, 영 아그리피나죠. 근데 이 아그리피나라는 이름이 안 좋은 건지, 이 가문이 이제 그 율리아를 통해서 아우구스투스의 그 피를 이어받은 이 가문이기 때문에 이 소아그리피나도 대단히 자기의 그 피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것들이 강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피나가 칼리굴라의 누이였죠. 아그리피나는 이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살리나가 이제 실각하고 나서 누구를 새 부인으로 데려다 놓을 것인가 해서 경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그리피나가 됐다는 거죠. 그럼 그때 이유가 뭐냐면 아그리피나는 피로도 아우구스투스에 그 이어받았고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은 경험도 있으니까 또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불임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했는데 결국 둘 사이에서 아들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피나는 애초부터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황제로 만들 생각을 하고서 삼촌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 굉장한 야심가네요. 그렇죠. 그 야심가인 아그리피나를 역시 또 칼리굴라는 제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근데 이런 거 약간 보면은 저는 이런 연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로마사에서 여황제들의 위치, 왕비들의 어떤 위치랄까. 정치적인 영향력 있지 않을까? 많을 것 같긴 해요.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 책도 나와 있을 것 같고 한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 여자들이 초반부에 굉장한 힘을 갖고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황실 안에서, 로마 황실 안에서. 결국 클라우디우스는 독살로 죽은 걸로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그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쵸. 유력한 설이긴 하죠. 독버섯 뭐 요리를 먹고서 뭐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욕실에 해서 천천히 독이 퍼져가지고 이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독살한 주범은 아내였던 아그리피나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아그리피나가 이제 자기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이제 삼촌을 죽이고 이제 자기 아들을 황제로 세우는 겁니다. 그 황제가 바로 네로죠. 그때 당시 그의 나이는 16살. 아까 칼리굴라가 24살이었는데 네로는 더 어려요. 16살짜리. 중3 때 이렇게 당연히 통치할 능력은 없었고 어머니인 아그리피나가 사실상 섭정 비슷하게 네. 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네로가 나이를 먹으니까 시온하나님 그런 얘기를 해요. 아그리피나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닮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나 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줄 알았는데 자기 아들을 황제로 세워놓고 자기가 어떻게 뭔가 좀 제국을 한번 주물러 보려고 남편이자 삼촌까지 죽였던 아그리피나의 아들이 네로였다. 그럼 네로의 피가 어디 가겠느냐? 그 피가 어디 가겠느냐? 어머니를 보고 자랐는데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네로가 점점 고삐가 풀립니다. 그래서 정실분인이었던 안토니아가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의 딸이었어요. 안토니아와의 결혼은 네로가 황제로 즉위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면 선왕의 네. 딸을 내 부인으로 데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보통 그런 식으로 권력을 많이 차지를 하죠. 네. 근데 안토니아를 결국 죽여버립니다. 포파이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갑자기 나는 가수의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사실 하면서 나가수에 출연을 하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공연을 합니다. 분장을 하고 막 공연을 합니다. 근데 설마 그런 건 아니죠? 자기가 대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출전해서 자기가 우승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아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직전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어느 정도 기틀을 다시 잡아놨고 클라우디우스가 또 임명한 그 적재적소의 인사들이 나름 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때 당시 가장 중요한 위기가 뭐였냐면 이 동방에 있던 파르티아와의 관계였는데 그때 당시 클라우디우스가 미리 이제 보내놨던 코르블로라는 장군이야 명장이죠. 나름의 그 성과를 거기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잘 이제 해내는 과정을.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로 시기 때 외교는 상당히 좀 괜찮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네로가 그래도 외교는 괜찮았지. 뭐 이런 이야기들. 잠깐 이런 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렇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누구 때 그래도 경제는 살았는데 뭐 이런 얘기들 들어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네로가 임명했다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만들어놓은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죠. 64년도에 일어났었던.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브로그로 다 찍을 테니까 그때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로마가 엄청나게 타버리면서 민심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서울의 자치 뭐 강남 뭐 용산 뭐 이 중앙부가 다 불타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 난 거죠. 서울시장 물러나라 나올 거고 막. 물러나겠지요. 아니야, 근데 안 물러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 죽어도 안 물러나는 게 특징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큰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면서 네로에 대해서 급격하게 여론이 식어버립니다. 이제 결정타가 사실 이거였던 거죠. 그 전까지는 막 네로 평가가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고 대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네로가 불을 지른 게 분명하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민심 이반된 그런 원인인데 사실 이런 적대적인 평가가 당대에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후대에 좀 더 고착화된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어떤 의견도 있었냐면은 네로 사후까지도 자기가 네로의 화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났었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악평을 얻었었던 건 또 아니었었다. 죽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네로가 막 선심성으로 막 쓰고 하니까 일부 지역 지지도는 나왔을 수 있어요. 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기 없는 대통령도 자기 지지 네. 그 동네 가면은 막 그냥 박수 받고 그쵸. 막 악수해달라고 사인하고 하면 그런 것처럼 네로가 여기저기 돌아오면서 역시 칼리굴라랑 비슷하게 또 막 뿌리고 다녔기 때문에 일부 지역, 뭐 그리스 같은 지역에서는 특히나 이제 인기가 좀 더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걸 이제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량이 있었느냐라고 보기에는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네로는 그건 좀 부족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어렸을 때 황제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거 봐도 이 사람은 어떤 뭐 정책가라기보다는 예술가형이지. 그렇지. 그 네로의 키워드는 그거였습니다. 풋내기, 자아도취, 그리고 몽상가였습니다. 야, 자아도취하는 몽상가 진짜 위험한 사람인데. 그치.
나는 예, 얘는 예술 했어야 돼. 얘는 하프 키면서 노래하면서 어디서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얘도 자리를 잘못 잡은 거예요. 아그리피나가 가정교사로 세네카를 붙여줬어요. 세네카 하면은 제정 초기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세네카를 가정교사로 붙여줬는데 세네카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이 네로가 이제 좀 엇나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의 이유는 또 역시 그 포파이아 아내의 문제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 대화제 때도 그 앞서도 이 포파이아 때 유대인들한테 돈 막 뇌물 많이 받고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수도 써줬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결국 이 아내를 사랑했지. 네로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근데 뇌물을 받았으면 못 받게 해야지 남편이. 아 진짜 결정적으로 이제 큰 문제는 군대의 지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제정 시기에 군대의 지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면은 애초에 황제에 대한 지지 자체가 군대에서 오는 측면도 있었었고 무력으로 유지되는 측면도 있었고 로마 황제가 그런 기능도 있었잖아요. 최고 군사 지도자. 그렇죠. 임페라토르라고 그러니까 엠퍼러라는 황제라는 그 영어 단어의 기원이 임페라토르인데 그 임페라토르는 라틴어 자체가 사령관이라는 얘기거든요. 최고 군사의 지휘관 이런 얘기거든요. 이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네로가 자꾸 이제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네로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도 죽여버리고 앞에 자기 부인도 죽여버리고 뭐 그랬잖아요. 네. 아그리피나가 자꾸 자기 간섭하니까 결국 엄마를 죽여요. 이건 완전 폐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이 거기에 대해서 요동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군대 내에서 이 네로를 몰아내자라는 음모가 이제 몇 개 있었다가 실패하는데 그러면서 과감하게 숙청을 하니까 군대에서도 민심이 확 돌아서 버리고 결국에 이제 네로가 그리스에 놀러 갔다 오는 길에 네로 참 해외 순방 좋아해. 예. 그렇지. 놀러 가는 걸까? 네. 일을 하는 걸까? 해외에 이렇게 놀러 갔다 온 거죠. 사실 가가지고 노래하고 막 즐기고 이제 술 마시고 막 그러고 돌아왔던 길에 군대에서 이제 반란이 결국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북쪽에 그 라인강 군단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스페인의 히스파니아 군단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원로원이 쫄아서 네로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를 하고 결국 궁지에 몰린 네로는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살펴봤던 이 황제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들의 이제 악평의 원인에 부인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특징으로 좀 하나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티베리우스의 부인이었던 율리와의 관계 사이에서 틀어지면서 그것을 한 원인이 돼서 티베리우스가 이제 거처로 옮겨버린 일도 있었고 또 칼리굴라는 뭐 너무 젊어가지고 이제 그랬지만 클라우디우스의 부인이었던 소아그리피나 그리고 네로의 그 엄마였던 소아그리피나 그리고 네로의 부인이었던 포파이아 그러니까 부인들이 대체로 사치스럽고 돈을 많이 밝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정 운영에도 문제가 되는 위협 요인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제가 약간 이번 편부터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각화 말미에 좀 더 읽어볼 책을 몇 권 좀 추려보자. 네. 추천 몇 권 뽑아보자면은 프랑스와 보봉의 예수의 마지막 날들, 그다음에 톰 라이트 바울 평전, 그리고 로버트 뱅크스 1세기 기독교인 시리즈. 되게 얇은데 되게 탄탄한 그런 괜찮은 책이죠. 네. 이 세 권을 한번 추천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로마인 이야기 7번째 책 읽기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물이 이제 점점 많이 등장을 하니까 설명도 좀 복잡해지고 두서없어지는 것 같은데 뭐 끝까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아주 절반 정도 했어요 저희가. 야 드디어 15권까지 있는데 이게 7권이니까 벌써 이제 절반 정도 했는데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관심 갖고 계속 보시고 또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